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조만 교수님을 소개해 드림과 동시에 좌장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조만입니다. 먼저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법무법인 세종에 감사드리고 또 부동산 금융투자 포럼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네 분 발표를 아주 잘 들었고요. 이제 섹터별로 주로 이 부동산 실물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아주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물 시장 상황뿐만이 아니고 명시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정책 관련 이슈들도 많이 다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요새는 ICBM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IoT, 클라우드, 바이오메트릭스, 모바일 해서 그쪽 관련되는 정책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픈 데이터, 마이 데이터, 데이터 익스체인지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시는 스마트 시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정책도 앞으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실물 시장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금융 투자 부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널 토론에는 토론자로 네 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토론자들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법무법인 세종의 김대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KPMG 김정환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김중한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주택도시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역할은 기본적으로 타임 체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시간이 할애가 돼 있는데 먼저 패널 토론자 한 분당 한 5분 정도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면 금융 쪽에 이제 발표 내용이 금융 쪽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분이 지나서 한 2분 이상 지나면 제가 옐로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토론 이후에 발표자들께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마지막은 자유토론 Q&A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되 관행에 따라서 이 정부에서 나오신 분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정책 관련 얘기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김대식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김대식 변호사입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네 분의 발표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저도 이제 리츠와 관련된 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거의 리츠 업무를 거의 전부 하고 있을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시장에서 공모상장 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는 업무 중에도 상당수가 이제 물류 리츠라든가 데이터 센터 리츠 이런 것들로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피스 리츠가 하던 시기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시의성 있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어가지고 저한테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법률가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법률 업무에서는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임차료를 감면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저희 법률가에게는 가장 그 코로나 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 내지는 어떤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질의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말이 많다라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짧게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법이나 상법에는 불가항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정의 조항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통은 대법원 판례로 이게 불가항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판례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해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예견이 불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유를 회피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회피 불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을 대법원 판례에서는 불가항력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당연히 이제 불가항력 요건에는 해당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좀 심도 깊게 따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서는 그 옛날에 메르스 사태 때 제주지방법원에서 하급심 판례가 하나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여행사가 호텔하고 1년에 60개의 객실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제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안은 원래 여행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급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르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패소가 될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불가항력이 인정받기는 상당히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20년 2월 28일에 국토교통부 보도 설명 자료에 의하면 그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17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요거를 이제 코로나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유권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강제적 조치가 내려지거나 뭐 여러 가지 방역 때문에 이제 뭐 문을 닫아야 된다거나 이런 정도의 실제적인 영업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까지 가야지만 이제 임대료 감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에서 아예 불가항력 사유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저희가 해석이 좀 쉬운데, 코비드 19을 불가항력 사유로 명시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통상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염병의 창궐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전염병의 창궐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책임 없는 사유, 뭐 이런 식으로 불가항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문헌상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당사자가 통제 불가능한 책임 없는 사유도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는 좀 이런 어떤 책임을 면하는 어떤 규정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사실 불가항력 사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도 뭐 전혀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이슈가 된 사례도 매우 적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코비드 19 사태를 겪으면서는 향후에는 뭐 전염병의 창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해서 그런 것들이 향후 이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태가 좀 더 뭐 어느 특정 기간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규정을 아예 명시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계약상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을 다 계약서마다 집어넣는 경우는 아니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안으로서 사정 변경 원칙을 뭐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민법상 이게 대원칙 중에 계약 체결할 때와 너무 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와 관련된 뭐 책임을 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건 너무 포괄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정 변경은 더 적용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가항력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항력 사유 중에도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어떤 명확한 표현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인과관계 같은 것들이 굳이 내가 입증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책임을 좀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것이 향후에는 좀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계약서 작성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정환 전무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삼정회계법인의 김정환 전무입니다. 저희는 이제 회계법인이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평가, 재무 분석 이런 업무들을 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그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실제 얘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검토하고 진행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포럼 한국 부동산 금융투자 포럼에서 주최하셔서 정말 이 부동산과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접목점들을 많이 이제 포럼과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금융투자 시장의 발전을 위해 포럼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코로나 영향력이 과연 이 부동산의 가치 평가 그리고 재무적인 수익률 검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어떤 영업 현금 흐름에 그 본질적인 훼손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정말 이 부동산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겠지만 이제 이례적인 단순한 사건, 일회성의 사건이라고 하면 그게 본질적인 가치 훼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정리되어 가나 하다가 다시 이제 재유행이라든지 내년까지의 어떤 종식이 좀 어렵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비추어 보면 정말 이게 단순한 이제 일회성 사건인 건지 아니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혹시나 향후에 어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이제 좀 본질이 바뀌는 부분인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이제 결론 내리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이게 그 본질적으로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희가 이제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에도 이 코비드의 영향을 좀 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그 거시 경제의 변동과도 역시 맞물리는데요.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지금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러한 변동성들이 결국 이제 부동산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 요인도 역시 코비드로 인한 영향이고 이거에 대한 향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향후 과거에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많은 이제 금융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시다가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면 좀 중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활발한 이 해외 투자가 이제 전면 중지되었을 때 잠시 지나가고 좀 그냥 저희의 바람은 2분기 또는 이제 3분기부터는 재개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이제 금융 투자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 사태가 좀 길게 가고 발표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현지의 어떤 부동산 실사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어떤 투자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더라도 현지에 대출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투자가 좀 진행이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국내 투자자들도 현지에 이제 실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좀 결정을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은 금융투자자들께서도 이러한 사태가 아무래도 좀 편하지는 않은 상황인지라 지금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단 국내에서 현지로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일단 실사를 진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가격리를 하는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현지를 가서 자산을 좀 실사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초 또는 7월 중하순부터는 그래도 몇 군데의 이제 투자자들은 현지를 방문하면서 좀 투자 활동을 해보겠다라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일부 운용사들은 해외에 이제 데스크가 있거나 현지에 파견돼 있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역시 한국 투자자의 어떤 그 적극적인 투자의 그 움직임에서는 이제 장애는 될 수 있지만 또 그걸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금융 투자자들에게서도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든 이 투자의 변화된 환경을 좀 넘어가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보일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오피스 자산들 여러 자산들에 대해서 오피스, 물류, 데이터 센터 설명해 주셨지만 코비드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큰 영향 타격을 많이 받았던 자산이 역시 이제 호텔, 레저와 관련 호텔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검토하고 했던 자산들 중에 실제 투자하셨던 호텔 자산에서 당초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잘 이제 수익률이 회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사후 관리 그리고 사후적인 이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 투자자들의 요즘에 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피스 빌딩은 아직까지는 좀 영향은 좀 덜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했던 우량 테넌트의 마스터 리스 또는 우량 테넌트 몇 군데의 이제 전체적인 리스 물건은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력은 좀 적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멀티 테넌트 물건에 좀 신용도가 좀 낮은 임차인들의 이제 임차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의 이제 자산들은 조금씩은 이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 관련해서 이 부동산의 어떤 가치 평가나 그리고 투자 활동들에 있어서 조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조금 더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윤경 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허윤경입니다. 네 분의 발제자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들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엄청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특성이 결국은 이제 매출 감소,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세로 운영되는 우리 주거용보다는 월세 중심의 상업용 시장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코로나가 1,000만 명 넘어섰고 이제 사망자도 5만 명 넘어선 상태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쉽진 않지만 수도권이나 남미 상황을 생각하면 하반기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 한번 이제 그 리츠 상황을 보니까 지금 대표 공모 리츠들이 20-30% 빠진 상태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나리츠를 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40% 정도 빠졌다가 지금 한 80% 수준까지 올라온 20% 정도 여전히 빠져 있고 제이리츠는 2달 사이에 거의 한 달 사이에 50%까지 반토막 났다가 지금 좀 회복돼서 한 75% 수준까지는 지금 회복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디스가 3월 달에 이제 발표할 때 이제 미국
커머셜 시장 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공실률도 올라가고 유효 임대료는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예측의 가정 자체가 내년까지 코로나가 간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아주 나쁜 상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피스 쪽에서는 거의 20% 넘는 공실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무디스에서는 상당히 암울한 지금 전망을 했는데 홍지연 상무님의 발표를 보니까 우리의 이제 프라임 시장은 전혀 걱정이 없을 만큼 1분기에 무려 투자가 12% 정도나 증가한 걸로 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장에 나타나는 트렌드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발표하셨던 건 결국은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새로운 상품이고 이건 기존에 있던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로 코로나19가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저는 격차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격차도 마찬가지고 경제적 격차도 지금 코로나19가 상당히 벌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경기가 어려울 땐 결국은 어려운 쪽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안전자산에 더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디지털 전환과 관련돼서 기술은 결국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의 독점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큰 지금 이슈는 결국은 이제 전환의 속도와 격차의 확대. 결국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코어 자산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이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피스와 관련돼서는 뭐 큰 이견은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다른 일로 이제 독일 쪽을 한번 살펴봤는데 독일에서는 지금 재택근무를 법률에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노동법과 관련돼서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과연 재택근무를 노동법 안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독일에서는 지금 주거용을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재택근무가 이제 법률상에서 늘어나게 되면 오피스의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동 관련 규정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피스 관련해서 시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물류 관련해서는 이제 당연히 물류 시장과 관련해서 박 팀장님 엄청 잘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더 큰 논의로 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물류도 마찬가지지만 산업용 부동산과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 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앞서 박 팀장님도 말씀하셨던 리쇼어링 이슈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사실 우리가 제일 안 팔리는 게 산업용 부동산이었고 뭐 여기 LH도 많이 계시지만 제일 안 팔리는 게 이제 산단 토지 결국 안 팔려서 항상 골머리를 앓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과거 방식의 산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비용 효과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좀 스터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높아진 가격과 낮아지는 임대료 시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이리츠가 보여주는 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드라이 파우더 때문에 계속 제이리츠가 계속 가격이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올림픽이 망가지고 지금 거의 계속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이 사실 돌아가지도 않은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 있고 임대 수익은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상에서 과연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자산 조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걸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조금 위험스럽기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게 이제는 이제 부동산 상품이 이제 결국 이게 금융의 형태로 만들어지겠지만 결국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느냐에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고 또 금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중환 사무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토부의 김주환 사무관입니다. 오늘 네 분 발표분들의 발표 잘 들었고요. 특히나 그 데이터 센터 산업이나 물류 산업에 대해서는 그 산업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두 가지 쪽 측면에서 저는 고민 좀 스러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시류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리츠 관련된 인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들어왔던 리츠인가의 제목이 뭐였냐면 언택트 시대의 리츠 상품이었는데 그 상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발표하신 주제에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물류센터, 오피스 이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리츠 상품입니다라고 해서 뭐 자산도 작지는 않은데 굉장히 비중을 뭐 데이터 센터를 한 60%, 그다음에 뭐 물류센터를 한 30%, 오피스를 한 20% 이렇게 묶어가지고 풀링한 이런 상품을 이제 갖고 왔는데 그 상품을 판단할 때 오늘 이 발표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앞에 세비스에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물류 시설에 대한 캡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기도 발표 나오신 것처럼 2014년도에 뭐 캡이 9%였는데 최근에 뭐 4.7 아까 뭐 발표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될 있는 대형 물류센터와 관련된 리츠도 뭐 4 후반, 5 초반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캡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높아진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운 캡이 차이 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그 우려도 있고요. 그런 부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발표하셨던 분 중 내용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결국 이제 자산관리 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산관리 회사의 역할은 이제 물건을 찾고 그다음에 금융을 이제 그 주선하는 해서 맞추는 어떤 일형대로 굉장히 좀 한계적인 형태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부동산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 상태에서의 관리라든지 자산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인하우스 내에서 자산관리회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이제 물류시설과 같이 아울러서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 물류의 리츠의 결국은 수익성은 임차인이 얼마큼 우량하냐에 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임차인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좀 준비를 자산관리회사에서 하는 것이 해당되는 리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작년에 9월 11일 날 그 공모 활성화 대책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방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작년에 그 투자자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는 이제 현재 이미 시행 중에 있고요. 재산세나 취득세에 대한 공모의 지원과 유지 확대에 대한 것도 현재 지금 계속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에 대한 투자 자산 공급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질 없이 저희가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의 확대에 관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동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토리츠 활성화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리츠가 건설 경제의 활력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먼저 그 발표자분들께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발표자분들뿐만이 아니고 그 이번 프로그램을 이창무 교수님하고 같이 준비를 해주신 이정란 교수님, 또 이창무 교수님, 이 주최 측에서도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CBRE 코리아 신현지 이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오피스 발표 내용 정말 잘 들었고요. 작년까지 공유 오피스가 급증하면서 오피스 공실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공유 오피스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근무 환경을 꺼려하면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오늘 발표하셨듯이 코어 플렉스 전략에 맞춰서 거점 오피스로 사용된다든지 좀 플렉서빌리티가 높은 형태의 새로운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공유 오피스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의 견해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공유 오피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지금 그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뉴스 기사에 보면은 이제 어떤 업체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들 많이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 공유 오피스도 사실 그 되게 여러 가지가 브랜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오피스 그 브랜드마다 타겟하는 계층도 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마케팅 포인트도 다르고, 그래서 그 아마 공유 오피스도 차별화가 진행될 거예요. 그 오피스 시장의 소형 오피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최근 몇 년간 확인이 되었고, 큰 오피스나 고정적인 오피스 대안으로 소형 오피스 또 플렉시블한 오피스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어떤 브랜드가 싼 가격으로 그것을 공급한다. 전용 공간을 작게 하고 공유 공간을 크고 멋있게 해서 그걸로 이제 그 니드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이면 이 코로나에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공용 면적을 크게 주는 그런 것은 지금 공유에 대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서비스와 또 그 차별화된 전략으로 이 코로나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강 웰빙 성능에 대한 사람들의 니드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은 또 이 시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오래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답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중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이창무 교수님. 예, 오늘 네 분 발표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 관련돼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실질적인 공간 구성에 관련된 얘기까지 좀 손에 잡히는 얘기들 할 수가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역으로 또 이렇게 공간 단위까지 얘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코로나19라는 어떤 감염병이라는 게 저희가 여태까지 그 영향이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계속 바뀌고 이게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리고 그 전파의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그런 단계이고, 또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어떤 감염병이 가져올 어떤 영향이라는 게 사실은 코로나19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부동산 다양한 부동산, 특히나 오늘 오피스 관련돼서 발표해 주신 신현지 이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대응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어떤 특성의 그 코로나와 다른 그런 형태를 갖게 되면 또 다른 또 공간 구성이 사실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무작정 이런 그 공간에 대한 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기본적인 좀 질문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그 앞으로의 어떤 도시 내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져올 감염병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좀 다시 또 뜬구름 잡는 얘기로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만 한번 얘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어느 분이라도 상관은 없고 뭐 혹시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 저 발표자분들이 꼭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시죠. 힘든 질문을 갑자기 하시는 바람에 아무도 의견이 없는 상황,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이트플러스의 박종일 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그 KPMG의 김정환 전무님께서 밸류에이션 관련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그 코로나가 우리 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 프로파일 중에 하나를 구성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좀 하고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 우리 김대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새로운 엘리먼트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할인율이나 자본 환원율에 눈에 보이는 뭐 수준만큼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NOI의 감소, 변동성 증가, 그 다음에 유동성 감소, 우리가 팔려고 할 때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매수자가 실사를 못하면은 뭐 파는 타이밍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이런 이펙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그 제너럴한 그 리스크 엘리먼트 말고 아까 박종일 팀장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 화주가 3PL에서 2PL로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대형의 리테일러들이 직접 임차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트렌드로 좀 들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과거에 3PL 업체들이 그런 대형 리테일러들이 뭐 재무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또는 임차 면적을 줄이거나 할 때 버퍼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면적을 줄이면 3PL 업체가 또 딴 데서 좀 작은 화주를 또 찾아오고, 근데 이제 대형 리테일러가 이제 직접 관리하고 임차하는 시장이 되면 그런 우리 왜 그 오피스도 단일 임차인이 이제 마스터리스하면 리스크 좀 프리미엄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펙트가, 그런 새로운 이제 리스크의 증가 요소가 지금 물류 시장에서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 3PL 업체들이 과연 버퍼 역할을 잘 해왔느냐 하는 질문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그 가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공급이 제한적이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최근 1, 2년간, 2, 3년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60만 평, 70만 평 공급이 되던 그 시기였지만, 과거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공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수요 자체도 이제 어찌 보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소를 하던 그러한 그 물류센터 시장이었었는데요.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수요가 급증한다고 했을 때 물류센터 공급자 입장에서 임대료가 마냥 올라가면 좋을 텐데 또한 또 그렇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뭐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물류센터의 공급 자체가 결국에는 더욱더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온라인 시장이 어디까지 커질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물류센터의 수요는 말씀드린다면 아마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시대가 한 2, 3년 내에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천 단천리 물류센터 사실 저희가 매각 자문을 했는데요. 강남 오피스 캡레이트 수준으로 육박한 거래 가격이다. 캡레이트 기준으로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캡레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2, 3년 내에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는 시대가 됐을 때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또 캡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한번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이 마냥 올라가기보다는
결국에는 수익에 기반한 이 캡 레이트 자체는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2, 3년 내에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3PL의 버퍼 역할은 사실 과거에 제가 이제 3PL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버퍼 역할이라는 거는 단순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화주로서 이 3PL사에다가 물류센터를 위수탁으로 이제 물류가 진행되던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버퍼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직접 물류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3PL이 아닌 2PL로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직접 물류로서의 회귀하는 그 이유는 이 사세 확장, 이 규모의 이 성장 자체가 3PL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3PL사의 이 물류를 처리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거나 혹은 떨어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서 100이 성장하면 50을 직접 물류를 하는 리테일러가 될 수도 있고요. 온라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제조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50%의 성장하는 부분은 3PL사들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예, 마지막으로 한번 예, 법무부 퍼스트의 박영기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말 감명 깊은 내용 많이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 박종일 팀장님께 그 물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물류센터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도심 물류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도심 물류가 들어오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시장이 바뀔 것 같거든요. 이 도심에 바로 이 빌딩에 물류가 외곽이 아니라 소비자가 있는 도심에 진짜 들어올 수 있다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도심 물류가 어떤 이론적 가능성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성,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그걸 방해하고 있는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 또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그 뭐 AI니 빅데이터 말씀하시면서 드론을 말씀하셨는데, 드론이 진짜 도심에서 바로 물류를 찝어서 바로 소비자에 갖다 준다면 얼마나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드론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심 물류와 관련한 어떤 실질적인 가능성과 기술적인 진행 단계, 그런 부분을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면 도심 물류의 뭐 기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시작은 제가 이제 사실 전 직장이 이제 주식회사 한진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택배사업본부에서 3PL 유통 이커머스 3PL 영업을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기획해야 되고 그 기획을 토대로 이제 고객사들을 제안을 하는 영업이었기 때문에 새로이 이제 이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실례로 이제 이 택배 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한 2, 30년 정도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택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택배 모델을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92년도에 이제 택배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지만 일본과 한국의 택배 서비스에서 간극은 이제 많이 좁혀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본에서 이제 했었던 부분이 이제 취급점입니다. 예,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드롭 포인트라고 명명을 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 드롭 포인트가 이제 도심 물류의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빌리티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드론 배송은 사실 우리나라 도심지 내에서는
방공 라인이라고 하죠. 뭐 헬기도 함부로 뜰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국가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 전에는 사실 드론 배송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도심물류에 이제 이 마이크로 거점이 생성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거점에서 이제 소비자들 배송 하는 그 수단 자체는 모빌리티로 이제 대체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들도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스쿠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라든지 소형화된 모빌리티 수단을 통해서 이 도심지 내에 이제 거점상에 이제 상품들을 갖다 주면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서 배송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례로서 말씀드린다면 아마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업체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마트 대형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는 뭐 회사들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루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데요. 내가 퇴근하기 한 2-3시간 전에 장을 봅니다. 뭐 이를테면 라면 한 봉지, 뭐 참치 한 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소량으로만 이제 주문을 해서 내가 저녁 때 이제 먹을 제품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 상품이 이제 집에 배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부분이 이제 도심물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물류는 사실 이 건축법상의 이제 제한적 요소는 사실 따지고 들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공실, 유휴 공실을 도심 내에 이제 활용을 해서 하나의 이제 창고 공간이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제 사무 공간으로도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이제 50평 내지 이제 100평 정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이제 물류센터 개념 자체는 물류센터이지만 하나의 이제 매장인 거죠. 사람이 오지 않는 매장이면서 거기에는 이제 배송을 담당하는 기사들이 고객의 주문량을 가지고서 이제 픽업을 해서 고객들한테 갖다 주는 형태. 그게 바로 이제 도심물류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심물류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컨설팅을 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중요한 게 임대료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 임대료가 오피스의 한 절반 정도인데 과연 이 도심에 들어가는 물류시설에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차인 과연 그 화주 아니면 3PL 업체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도 뭐 저희 그냥 뭐 쿠팡 얘기하지만 쿠팡이 올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니죠. 적자 폭이 줄어든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다른 물류 업체들이나 화주들은 과연 쿠팡보다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창무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사실은 그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은 이제 물론 코로나가 화두가 돼서 코로나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외국계 기업들은 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어떤 그 긴장감이 올라갈 때 세컨 오피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데들도 있었고 그게 이제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그 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공간의 활용에 대한 게 가장 원칙적으로 먼저 생각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을 거냐가 과연 그냥 지금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일 거냐 아니면은 뭐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세컨 오피스나 아니면은 그 뭐 근거리 오피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아마 앞으로는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